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금강물산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6월 24일 당사는 3월 5일에 한 주당 보통주 9,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100주 액면가액 5,000원을 소각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했다. 단 본 거래 이외에는 자본상 감자차손익은 없답니다. 자기주식 취득했다가 처분하든지 소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 소각을 했다 이겁니다. 대변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만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회계 처리하면 편하더라, 그지? 취득할 때 차변으로 기록했고 이제 처분했다고 소각했다고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금액 100주 곱하기 해당주 취득했을 때 9,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게 90만 원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를 없애주는 거다. 차변에 자본금 적어줍니다.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 그지? 100주 곱하기 5,000원, 50만 원. 차액금액 40만 원은 감자, 차, 손 되겠습니다. 액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없애면서 돈이 엄청 많이 나갔다 이겁니다. 90만 원이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봤다, 그지? 40만 원을 감자, 차손으로 기록한다. 다만 현금이 나가는데 지금 당장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주식 취득할 때 돈이 나갔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소각할 때는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 왜? 자기 주식 취득할 때 돈이 이미 나갔으니까. 됐지요? 이렇게 분석했고, 감자 차손 기록할 때 나의 반대 포지션 있으면 그것부터 없애야 되는데 반대 포지션 같은 건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 끝나겠네요. 입력합니다. 6월 24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되겠습니다. 날짜가 6월 24일. 자, 차변부터 기록할까? 대변부터 기록할까? 대변 자기 주식 90만 원. 차변에 자본금 50만 원. 차변에 감자차손 40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12일 당사는 프린터를 주식회사 서구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다음과 같이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실제 납품은 8월 20일에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 물건을 8월 20일에 넘겨줄 겁니다. 그때 매출 인식할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공급 시기도 물건 넘겨주는 날 8월 20일입니다. 물건 넘겨주기 전에 계약금으로 돈 좀 받았다 이겁니다. 돈 미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그지? 그거를 선세금 계산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례의 상황입니다. 됐죠? 자, 부가세 유형은요. 우리가 과세 물건 팔 거고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유형은 11 과세고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 그지? 지금 매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비록 선세금 계산서 특례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은 되었지만 지금 매출 인식하는 건 아니야. 돈 받은 거는 그냥 선수금으로 처리할 뿐이다. 됐죠? 매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지. 그게 출제되는 거다.
됐죠? 우리 연습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거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잘 개념 잡아서 연습해 둡시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고 거기 품목, 수량,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메뉴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고요. 자, 날짜 7월 12일, 유형 11, 과세, 품목의 프, 린, 터, 수량 30, 단가 20만 원. 그죠? 이렇게 금액 600만 원과 6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구, 전자회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야.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그리고 차변은 현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절대 매출이 아니다. 3번 문항 9월 9일 명진 상사로부터 기계장치 부품 제작용을 납품받았고 아래와 같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아래의 비고란을 확인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다만 명진 상사한테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기계장치 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유형 뭡니까? 51 과세가 되겠고요. 회계 처리 차변에 적어볼까? 기계장치 구입했습니다. 기계장치 그죠? 2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조금 되고 물건값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적으면 되고 이제 2,200만 원 돈 주면 됩니다. 현금으로 500만 원, 어음으로 500만 원, 외상으로 700만 원. 그러면 대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자 어음 주었지만 어음을 발행해 주었지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어음 한 발행했으니까 지급 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그지? 그래서 외상 부분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 그래서 하단부에 미지급금 대변 계정 과목 금액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확인하라고 했네. 계약금으로 돈 500만 원 미리 주었답니다. 돈 계약금 준 거는 차변에 선거금으로 기록돼 있다, 그지? 그거를 대변으로 적어서 선거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준 부분도 하단부에 적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하단부 내용을 보면 500만 원, 700만 원 합하면 1,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7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지? 그래서 2,2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만 현재 하단부에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는 그 부분만 하단부에 기록돼 있고 계약금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뭐 풀 이유 없죠? 이렇게 좀 특이하지만 분석 열심히 해보았다. 입력합시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세금계산서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에 적혀 있는 거 요거 기재해 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누굽니까? 명진 상사네. 그리고 전자여부 전자네. 됐습니다. 입력할 때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 보았고요. 자, 입력 진행할게요. 9월 9일 50일 과세. 이름이 기네. 부품 제작 기계 장치. 기계 장치. 수량이 1. 공급가액이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명진상사. 전자회부여. 분계 차변의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대변에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얼마? 500만 원이랑 700만 원 합한 1,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15일 주식회사 삼원공업으로부터 9월 4일에 대손 처리했던 3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참고로 9월 4일 매출자 주식회사 삼원공업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320만 원의 회수 불가능해서 대손 회계 처리 올바르게 했다. 9월 4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0만 원이다. 단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올해에 대손 확정 분기했는데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 대손 확정 분기했던 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손 확정 분기한 거를 없애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9월 4일이 올해 9월 4일인지 뭐 작년 9월 4일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 복수 정답이 모두 인정되었는데 다소 억지스럽다 그지? 올해 전표 입력 내용 보면 9월 4일 확인해 볼까?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손 확정 분기가 올해 9월 4일 날짜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출제한 분은 올해 9월 4일에 대손 처리했던 거를 돈 받은 걸로 출제한 겁니다. 교재 수록할 때는 그러면 9월 4일 앞에 올해라는 의미로 당기라는 단어 넣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수정답 같은 거 없다 그지? 자 이런 겁니다. 자 분석해 봅니다. 자 이미 9월 4일 전표 입력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지. 그대로 보면서 분석합시다. 자 9월 4일에 올해 9월 4일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320만 원 없앴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적어주고 120만 원. 그죠? 그때 잔액이 120만 원 있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부족한 거는 대손 상각비로 기록한다. 200만 원 되겠다. 그지? 이렇게 대손 확정 분기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요 거래처로부터 세금시도 않게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죠? 320만 원 전체를 다 받았다 이겁니다. 11월 5일에. 11월 15일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적고 보통예금. 대변에는 어떻게 해요? 자,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했다가 올해에 돈 들어오면 대변을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전체 금액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했다 그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기한 게 아니고 올해에 대손 확정 분기한 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당초 대손 확정 분기가 아예 필요 없은 거다 그지? 그러면 애당초 대손 확정 분기에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없애면 된다 이겁니다. 대손 충당금을 120만 원, 대손 상각비를 200만 원.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무라면. 자, 보십시오. 자, 9월 4일이랑 우리 조금 전에 분석했던 11월 15일이랑 요 두 가지 전표가 딱 입력이 된다면 남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기록했던 거는 고스란히 없어지니까, 그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표시할게. 없어졌어, 그죠? 남는 건 뭐라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예금, 요것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지? 대손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쓸데없는 회계 처리였어. 결국은 외상 매출금 없어지면서 돈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야라는 결론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무라면
자, 11월 15일에 돈 받았다면 애당초 9월 4일에 회계 처리했던 거를 없애버렸겠지. 삭제해버렸겠지.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짓 했네 라고 하면서 요 분계 삭제해버리고 11월 15일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만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결론값만 남도록 작업할 겁니다. 실무라면.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잖아. 이미 우리가 시험 치는 데이터에 9월 4일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말고 11월 15일에 이러한 분계를 하십시오라고 출제가 된 거다 이거지요. 됐죠? 그래서 올해에 대손 처리했다가 그게 돈 들어오는 거 가끔 이렇게 출제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분계는 요 분계가 필요하다. 아래쪽에 정리했던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지워버리고요. 분석했던 내용 보면서 이제 입력합시다. 11월 15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다. 그치? 차변에 보통 예금 32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의 감소를 적어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전표 입력 문제 풀었고요. 자,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봅니다. 1번 문항 당사는 1기 예정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해서 어이구 신고 날짜까지 신고 아예 안 했답니다. 무신고다 그지? 그랬다가 5월 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다만 신고 구분은 정기 신고를 선택해랍니다. 기한 후 신고 선택하지 말고. 자, 단 과세표준 명세 작성과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됐죠? 과세표준 명세 같은 건 건드릴 필요 없고 회계 처리, 전표 입력할 필요 없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 보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잘 작성해 달라 이거지요. 자, 그러면 화면을 약간 올릴게요. 약간 올리면 문제 맨 아랫 부분까지 지금 다 보이는 상태가 되었지요. 오케이. 자, 이제 메뉴 열어서 작업 진행합니다. 부가가치 모듈, 부가가치 신고서. 1기 예정이다, 그지? 1월부터 3월. 자, 사실은 자, 우리가 기한 후 신고다, 그지? 그러면 과표 명세라는 버튼 눌러가지고 과세표준 명세 보조창 맨 상단에 신고 구분이 있잖아, 그지? 여기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기한 후 과세표준이라는 4번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 명세 요 보조창은 아예 작업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서 요 메인 화면만 가지고 작업하라라는 의미에서 신고 구분을 굳이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시해 준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말씀드려 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명세라는 보조창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정기 신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표시되게 할 거니까.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 관련 자료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영세율 매출 및 면세 매출은 없다. 전부 다 10%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매출이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5억 5천만 원. 신용카드 발급 금액 33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11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220만 원. 그 다음에 올해 2월 1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 금액이 이렇게 있답니다. 네 가지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된 매출이랍니다. 5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야. 그러면 물건값은 5억 원, 부가가치세 5천만 원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지? 요거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5억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가세 5천만 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그지?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답니다. 330만 원. 그런데 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 11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이건 이미 여기 입력했잖아, 그지? 여기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고, 자,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발급이 된다고 뭐가 우선이라고 했습니까?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라인 과세 매출이면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분에는 얼마만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220만 원만 기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도 220만 원 있다, 그지? 그래서 220만 원이랑 220만 원 합해서 440만 원만 3번 라인에 적을 것이다 이겁니다. 110만 원은 이미 1번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니까. 됐죠? 요거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별표 쳐서 다시 한번 딱 개념 잡아주시는데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자, 그래서 440만 원을 적을 거고 3번 라인에 그리고 그걸 400만 원과 4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채점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3번 라인에 금액이 적혀 있을 때 그거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 적어주기로 했다, 그죠? 그것도 우리 작업합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 2월 15일에 소멸시 완성되었다.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겠구나. 받을 수 있는 걸 맞아. 그렇지만 그 내용은 반영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일기 예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 대손세 공제는 언제? 일기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되지. 지금 예정신고에서는 반영할 수 없다가 결론이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네요.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열심히 제시가 되어 있지만 자료가 입력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다. 입력하는 순간 감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매출 내용은 모두 입력 끝났고 이제 매입 내용 입력합니다. 매입 내용도 좋은 것 같아. 자료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일반 매입액 공급가액 3억 5천만 원, 부가세 3,500만 원이랍니다. 요거 적읍시다. 일반 매입 10번 라인에 350,000,000 3,500만 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에 공급가액 2,100만 원, 부가세 210만 원.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표 받았다고 그걸로도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디 반영합니까? 14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상세 내용을 오른쪽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그 일반 매입액이고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41번에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는 여기에 얼마? 2,10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추가 작업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받은 거랑 신용카드 매출표 받은 거랑 일단 적었어. 자, 그런데 매입세 불공제분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일반 매입액에 이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불공제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든 못 받든 무조건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그와 달리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only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를 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다 이겁니다. 자, 세금연수 받은 것 중에서 맵스 공제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단 10번 라인에는 그대로 적어놓고 공제 못 받는 거를 다시 16번 라인에 추가 반영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500만 원과 50만 원. 그러면 16번 라인은 반영시키면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50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500만 원과 50만 원 적으면 되고 그와 달리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수 공제 못 받는 게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 어디 있나요? 그죠? 41번이라고 라인 적혀 있는 요 금액 자체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41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 거는 2,100만 원 아니야. 2천만 원만 적어야 된다가 결론이고 부가가치세도 210만 원 아니고 200만 원만 적어야 된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 같다, 그지?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하나의 거래돼서 세금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표 발급되었다고 철저하게 세금계산서가 우선이야. 대손세 공제는 예정신고세는 반영 못해. 확정신고세만 반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분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면 일단 10번 라인에 기재했다가 다시 16번 라인에 기재해야 되고 신용카드 매출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불공제라고 그거는 아예 신고세에 반영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료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5일이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 내에 신고 못하고 기한 후 신고했다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20% 출발점은 납부세액이다, 그지? 납부세 곱하기 20%라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감면 규정이 있었다, 그지? 한 달 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은 50%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신고 가산세 계산될 거고. 그 다음에 납부 부성실도 내야 되겠다, 그지? 납부세액에서 하루에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 5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외에는 가산세가 없지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가산세 작업해 볼게요. 납부세기 출발점이다, 그지? 우리 신고서 열심히 작성했으니까 납부세기 바로 도출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1,390만 원이가 돼 있잖아, 그지? 가가 요렇게 됐고 나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가와 빼기 나가 다 하잖아, 그지? 거기에 납부세기 되게 합니다. 1,39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무신고 가산세는 1,39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50% 하면 139만 원 나오고요. 자, 무신고 가산세요. 자, 1,39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하면 3,475원입니다. 하루에. 그거 곱하기 요 하면은 17375 나옵니다. 됐죠? 이 두 가지 가산세 입력합시다. 자, 가산세. 자, 무신고인데 일반이다, 그지? 69라고 돼 있는 여기에 1390000 결론값 1390000. 자, 그다음에 납부지연 1390000. 자, 당초 납부 기한 이 제시가 안 돼 있다, 그죠? 실제 납부한 거는 5월 1일이라는 게 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보조창은 공란으로 피워두어도 정답 인정되겠습니다. 자, 결론값만 적으면 되겠다, 그지? 17375 이렇게 적으면 입력 끝났고요.
결론값 확인합니다. 자, 가산세 합계는 1407375라고 이렇게 기록될 거고 맨 아래쪽 27이라고 번호 붙여져 있네요. 여기요. 결론값은 15307-375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메뉴 저장하고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주식회사 삼진에게 공급하고 구매 확인서를 받았다. 다음의 구매 확인서를 참조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영세월 매출 명세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십시오. 단 회계 처리는 생략하십시오. 됐죠? 이 세 가지 메뉴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원자재 공급했는데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거래다 이겁니다. 영세로 적용된다, 그지?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출에 대한 하청 거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서식 작성하십시오. 자. 자, 그러면 메뉴 하나씩 봅시다. 먼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메뉴 됐습니다. 열어서 기간은 자, 언제 공급한 겁니까? 4월 30일에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일기 확정 4, 5, 6 요 세 달치가 기록되는 서식에 최종 반영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조회 기간 4월부터 6월이라고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일기 확정. 자, 뭘 받았습니까? 구매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구매 확인서 선택하고 구매 확인서 번호 요거 적으면 된다, 그죠? PKT 2021 어우 복잡하다, 그지? 2021 007 12 222 됐습니까? PKT 2021 007 12 222 됐죠? 그 다음에 발급일은 맨 아래쪽에 적혀 있겠다, 그죠? 확인 일자 5월 8일에 발급되었습니다. 2021 0508 거래처 이름은 누굽니까? 주식회사 삼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그지?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금강물산이고 상대방 회사는 주식회사 삼진이다. 주식회사 삼진. 그 다음에 금액은 저기 있다, 그지? 277 500 277 500 그 다음에 277 500 비고 뭐 이런 거는 뭐 생략해도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 서식 작성 끝났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했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가 영세율 매출 명세서입니다. 자, 4월부터 6월. 자,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면서 영수율 구분란을 딱 선택하면 자동으로 서식 작성될 건데 전표 입력하지 않고 요 서식만 지금 작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서 금액 직접 타이핑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요? 자, 일단 영수율 적용되는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조세특례 제한법상 규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 중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고 금액 277 500 000 입력하는 겁니다. 됐죠? 저장하고 닫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4월부터 6월 자, 영세율인데
세금계산서 발급된 거다. 그치? 5번 라인에 적습니다. 277-500-000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자, 문제 3번 결산으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당사는 1월 1일에 영업부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 DB형으로 5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입해서 운영한 결과 이자 20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십시오. 별거 아니지요. DB형 연금에 돈 넣어 놓다 보니까 이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의 증가 2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또는 운용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2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그거를 12월 31일로 입력해 달래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12월 31일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또는 운용수익 검색되나? 운용수익 그죠? 뭐 퇴직연금 운용수익 그죠? 요거 선택해도 되고 또는 이자 수익 선택해도 되고 둘 다 정답 인정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용수익 요 계정 과목 쓸까요? 이걸로 2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보관 중인 소모품은 57만 7천 원이다. 회사는 단기 소모품 취득 시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고 정기 말 재무상태표상 소모품 자산계정 과목 잔액은 15만 원이다. 단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의 정리라는 기말수정 분계다 그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모품 구입할 때 올해 구입할 때 전부 다 차변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기말에 보니까 남아있는 소모품이 57만 7천 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비용이 아니고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거다 그지요? 그러면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를 기록하고 얼마만큼? 577000 그리고 차변에 그 부분을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알고 있는 분계입니다. 뭐 그런데 추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이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분계했었고 그 결과 15만 원만큼이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 가지고 올해 초로 넘어왔다 이겁니다. 올해 초에 자산이 15만 원이 있는 상태였어. 우리 회사의 목표는 얼마다고요? 올해 최종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소모품이라는 것이 57만 7천 원 기록되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기초에 15만 원이라는 자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는 분계가 쭉 추가로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목표 자산이 57만 7천 원 남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추가로 작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값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계에다가 한 개를 추가합시다. 위에 쪽에 추가할게요. 기존에 있던 기초의 자산을 없애는 분계.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없앱니다. 15만 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지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를 추가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분계를 같이 A 플러스 B로 분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결론이다. 됐지요? 그리고
요 분계를 합해가지고 상계한 금액으로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되겠지요. 방법 2라고 정오 붙일까? 차변에 자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 과목이 차변에 577000 대변에 1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순액으로 적어도 되겠다 그지?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577000 빼기 15만 원 하면 42만 7천 원 됩니다. 그지요? 42만 7천 원 그지?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427000 이렇게 순액으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되더라.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분석했고 좀 특이한 문제였다 이겁니다. 자 이제 입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는데 실무 차원에서 조금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실무 차원에서 방법이 요거는 지울게요. 자 이겁니다. 실무의 경우 자 기초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전기로부터 넘어온 자산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그 경우 실무라면 그 분계를 1월 1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산을 없애는 요 분계 해버린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요거를 역분계라고 부릅니다. 작년도 말에 회계 처리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에서 역분계라고 부르고요. 1월 1일에 요 분계 해버립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1월 1일에. 그리고 올해 구입하는 소모품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까요? 대변에 6월 1일이라고 가정할까요? 6월 1일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기말에 쓰지 않고 남아있는 거 577000 파악되면 12월 31일에 이렇게 분계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있었던 소모품을 1월 1일에 역분계를 없애버리니까 우리 푸는 대부분의 문제가 소모품 정리 문제가 작년도 말의 자산 금액은 얼마다라는 자료 없이 그냥 요 앞부분만 이렇게 제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분계만 12월 31일 분계만 하면 되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1월 1일에 역분계하지 않아가지고 정기말로부터 넘어온 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어. 1월 1일 분계 이것도 이제 12월 31일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이겁니다. 됐죠? 참고로 실무 차원과 조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그걸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실무라면 이렇게 들어가겠지. 1월 1일 날 이렇게 연분계, 6월 1일에 이렇게 취득분계, 12월 31일에 이렇게 기말수정분계 한다면 올해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얼마요? 작년도에 있던 자산을 없애는 과정에서 소모품비가 딱 산출되었고 15만 원.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한 거 100만 원 중에서 577000은 자산이었고 나머지 100만 원에서 577000 뺀 거 100만 원에서 577000 뺀 거 423000 그죠? 요 두 개 합한 게 비용이 될 거고 자산은 소모품 577000이 남게 되고 뭐 그렇게 돌아갈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 문제의 경우 역분계 안 했다라고 가정을 주었으니까 할 수 없어. 6월 1일은 이미 입력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없애버리고 요 두 개를 전부 다 12월 31일자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참고로 실무와 연결시켜 보았고요. 자,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두 개를 각각 입력할게요. 자, 먼저 차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증가
15만 원. 그리고 대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15만 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다시 차변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577000. 대변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좀 특이하지만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좀 뜯어보았습니다. 3번 문항. 정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참조하여 당해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십시오. 정기말 무형자산 명세서, 작년 말 명세서입니다. 취득을 작년도 7월 1일에 특허권 취득했고 1,900만 원, 내용연수 10년이랍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개발비 무형자산을 취득했었답니다. 장부가액 3천만 원, 5년 내용연수. 추가사항 2021년 결산일 현재 개발비에 대한 연구는 실패가 확실할 걸로 판단된답니다. 개발비라고 무형자산 회계 처리했는데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도 하고 올해 본 손상 차손도 인식하십시오라는 문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도 출시될 수 있겠네. 그래서 특허권과 개발비에 대해서 2021년도 1년치에 대해서 일단 상각한 다음에 그중에서 개발비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을 손상 차손으로 다시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다. 됐습니까? 자, 문제 풀면 되고 다만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비용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할 때 판관비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800번대 코드의 무형자산 상각비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제조원가도 될 수 있고 판관비도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문구와 함께 추가합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7월 1일에 구입한 거에 대해서 정답 확인해 보니까 월할 상각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구 하나 추가합니다. 요 뒷부분에 교재 수록할 때는 단 비용은 판관비로 분류하고 월할 계산할 것. 아시겠죠? 그 문구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됐죠? 교재 수록할 때는 문구 한 개 추가한다. 비용은 판매비. 아유, 글자가 너무 날치기지? 자, 다시 비용은 여기 문구 끼워 넣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며 월할 계산할 것. 됐습니다. 이렇게 문구 한 개 끼워 넣고 자, 문제 풉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분 무형자산 상각비 구해 봅시다. 자, 무형자산 상각 방법을 언급 안 했다고요? 정해법이다, 그지? 언급 없으면 잔존가치 언급 없다고요? 0이다, 그지? 오케이. 자, 특허권에 대해서 자, 취득원가 원가가 있으면 취득원가 자,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총 내용연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올해 상각비. 그런데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할 때 회계처리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과목 쓰지 않고 무형자산 계정과목 자체를 직접 감소시키는 직접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에 취득원가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료로도 미상각 잔액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결국 직접 차감이 되니까 미상각 잔액을 의미한다. 작년도 말의 미상각 잔액, 그거는 올해 초의 미상각 잔액이다, 그지? 그게 1,9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용연수를 총 내용연수로 나눌 수 없어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어야 될 거다. 됐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자, 토탈 내용연수 총 내용연수가 10년인데요. 작년 7월 1일에 구입했고 월할 계산한답니다.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몇 년, 그러니까 총 10년이라는 내용 연수 중에서 잔존 내용 연수는 몇 년입니까? 몇 년이 경과한 겁니까? 취득하고 나서부터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그지? 작년도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12분의 6은 0.5잖아. 0.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는 몇 년? 9.5년이 되겠지요. 요게 올해의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1,900만 원 나누기 9.5 하면 200만 원 계산됩니다. 그죠? 요게 1년치 상각비. 그래서 자, 취득원가는 그럼 얼마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얼마가 상각이 되었다고? 200만 원 1년치 중에서 절반만큼 100만 원만큼이 상각이 되고 남은 금액이 1,900만 원이야. 그러면 애당초 취득원가는 얼마였다고요? 2천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2천만 원에서 총 내용연수 10년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라는 1년치 상각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절반만큼을 작년도에 상각비 인식했었구나. 이렇게 참고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특권권의 경우 올해 상각비는 200만 원이 있다. 어떻게 메모할까? 자, 그러면 결론값 뽑아냈으니까 요거는 올해 상각비 200만 원이야. 이렇게 살짝 메모합니다. 그 다음 개발비도 동일한 논리로 자 기초장부 금액, 즉 미상각 잔액이 3천만 원이야. 마이너스 0 잔존가치 나누기 잔존 내용연수 몇 년입니까? 총 내용연수 5년인데 2019년, 2020년 2년을 상각했고요. 이제 올해 2021년 상각할 겁니다. 그러면 5년 중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3년이 잔존 내용연수입니다. 3천만 원 나누기 3 하면은 1,000만 원이 올해 상각비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개발비는 1,000만 원이 올해 상각비고요. 그러면 애당초 취득원가는 얼마였습니까? 2년치 상각했습니다. 1년치 상각비가 1,0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이 차감되고 나서가 3천만 원이니까 애당초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었고 그거를 총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서 1년마다 1,000만 원씩 상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참고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개발비에 대해서 올해 상각비 열심히 계산해봤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개발비에 대해서는 올해 손상차손도 인식하라 이겁니다. 자, 상각도 있고 손상차손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상각이 먼저겠다. 그지? 상각의 의미는 뭡니까?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가치가 감소한 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입장에서 뭔가 좀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된 게 있구나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로 손상차손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 3천만 원에서 올해 상각 통해서 1,000만 원만큼 금액이 줄어들었어. 남은 거 얼마다고? 2천만 원이라고. 그게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이 되겠다. 됐지요? 그래서 상각 금액 2개, 손상차손 금액 1개 이렇게 토탈 3가지 금액 발라냈고요. 요거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문제 같습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열심히 분석한 내용 수동 계산으로 작업합시다. 상각만 있는 게 아니고 손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지? 수동 계산으로 작업한다. 하나씩 입력합니다. 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따로따로 입력하지 뭐. 200만 원. 그리고 대변은 처음에 뭐라고? 특허권이라고. 됐죠? 특허권 200만 원. 한 개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야. 얼마? 그거는 1,000만 원. 그거는 뭐다고? 개발비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차변의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인데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다. 그지? 됐습니다. 얼마? 2천만 원. 아이쿠. 20000000. 그 다음에 대변에 그거 개발비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입력 끝나게 되겠습니다. 4번 문항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기말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결산일은 12월 31일이다. 됐죠? 원재료 2천만 원이라고 장부가액 나와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실사금액 창고에 실제로 있는 거는 1,0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FOB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통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게 400만 원.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게 600만 원. 그래서 그거 전부 합해서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제시했다 이겁니다. 정확한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는 얼마입니까? 창고에 있는 거 오케이 맞고.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도착했을 때. 그러면 실려오고 있는 물건은 우리 거다, 우리 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이겁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되는 순간, 영국에서 선적되는 순간 우리 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실려오고 있는 거 물건 주인은 우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1,000만 원과 600만 원 합한 1,600만 원 되겠다. 됐습니까? 1,600만 원 이렇게 메모하고. 자, 제공품은 언급 없네요. 그대로 1,500만 원 적으면 되겠고. 제품은요. 자, 1,000만 원이라고 금액 나와 있는데 내역을 봅니다. 제품 장부가액에는 위탁 판매로 수탁자가 12월 31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제품 장부가액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품은 결산일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세요라고 맡긴 게 있다 이겁니다. 150만 원.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자, 홈쇼핑에 맡긴 물건요. 물건 주인 우리 겁니다. 자. 그런 거를 적성품이라고 부른다. 그지? 자, 적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매출 인식합니까? 홈쇼핑에서 우리 물건 팔았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합니다. 아직 안 팔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 주인 여전히 팔린 거 아니니까 우리 거고 홈쇼핑 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물건 맞고 그래서 요 기말 재고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했구나가 결론이고요. 제품 기말 재고는 1,000만 원 그대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금액 파악했고 요거를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자 이겁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기말재고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 얼마요? 1,600만 원. 제공품 기말재고는 1,500만 원. 제품 기말재고는 1,000만 원이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원천징수 문제 봅니다. 조금 루즈해졌다 그죠? 좀 빨리 후딱 마무리할게요. 1번 문항 당사는 올해 3월 22일 저명한 학자 토미 제이슨 코드번호 1번을 국내로 초빙해서 임직원을 위한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당일 강의로 3,300달러를 바로 해외 송금 기준환율 달러당 1,110원 했고 미국과의 조세 조약을 보니 강의료가 3,000달러 넘으면 국내에서 지방세 포함해서 22% 원천 지수해야 된다고 한다. 기타 소득자 등록과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를 작업하십시오. 단 인적사항 등록 시 거주 구분은 비거주자, 소득 구분은 인적 용역, 내국인 여부는 외국인, 미국 거주로 하고 나머지는 생략할 것. 됐습니까? 강사를 주었는데 그 강사가 외국 사람이다 이겁니다. 됐죠? 외국 사람한테 돈 주면서 원천지수 22% 해야 된답니다. 그 원지수 하는 내용을 그냥 기재해 달랍니다. 됐죠? 자, 외국 사람도 개인이다, 그지? 개인의 소득은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 8가지 중에 한 개로 분류되는데 그 외국 사람 입장에서 기타 소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메뉴에 입력하는 거다. 됐습니까? 자, 메뉴 열어볼게요. 기타 소득자 등록.
원천징수 모듈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 열어서 코드 번호 1번. 자, 영어로 적어야 되겠다. 그지? 그죠? 네요. 보면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토미 제이슨. 토미 제이슨 맞네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했고, 자, 거주급은 비거주, 소득급은 뭐 하라고? 인적 용역. 됐습니다. 외국인이고 거주지국 코드 미국. 됐습니다. 등록번호 같은 거 없다 그지? 외국인인데 뭐. 자, 됐습니다. 이렇게 개인 이렇게 했고요. 자, 필요 경비율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된다 안 된다?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해가지고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필요 경비율이 인정되었습니다. 60%. 그런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세법에 그 규정 보면 필요 경비에 대해서 언급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율을 아무리 열심히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있구나. 그거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자동 표시되고 있구나라는 거 구경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요 터미제이션에 대해서 전부 입력 끝났고, 자, 그다음 메뉴 작업합니다. 됐죠? 나머지는 입력 생략할 거라고 나머지는 생략할 것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입력할게요.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자, 언제 돈 주습니까? 자, 3월 22일. 자,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켜서 터미제이슨 불러오고, 자, 금액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3월 22일 돈 주었고, 귀속도 3월이다. 그지? 그날 당일에 돈 쏘아줬으니까. 자, 지급 총액은요. 3,300달러 곱하기 1,110원이지 뭐. 3300 곱하기 1110 3663,000입니다. 3663,000 필요금비 같은 거 전혀 인정 안 된다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자, 세율 20%라고 돼 있다 그지? 그죠? 제시돼 있잖아. 지방세 포함해서 22%. 그러면 소득세는 20%고, 그죠? 그러면 3663,000 곱하기 20% 하면 732600 나올 거고, 고금액의 10%, 73260. 그래서 두 개 합하면 비율로 따지면 22%가 완성될 거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 입력 끝났고요.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있다면 기타 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인에 대한 것도 출제될 수 있구나. 그게 조금 특이했다 이겁니다. 자, 2번 문항. 다음 자료는 올해 5월 15일에 퇴사한 영업부 윤미래 4번 201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그 사람에 관한 자료다. 자료를 이용해서 사원 등록의 내용 수정, 퇴직소득 자료 입력 메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렇게 4가지 메뉴 작업하랍니다. 됐죠? 자, 입사일, 퇴사일, 이월 여부, 뭐 퇴직금, 전액과세, 퇴직사유, 자발적 퇴직, 퇴직금 지급일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작업합시다. 1단계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일을 입력하는 거다. 윤미래에 대해서 퇴사일 입력합니다. 2021 5월 15일 2월 여부 뭐 그죠? 그다음 입사일은 입력이 돼 있다 그죠? 2015년 12월 1일 퇴사일 입력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사원 등록 메뉴 작업 완료. (2단계) 퇴직 소득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작업합니다. 자, 지급을 언제 했다고? 5월 15일 5월 근로
그다음에 4번 윤미래 불러오고 실제 퇴직한 거다 그지? 1번 퇴직. 자, 5월 달 퇴직했고 퇴직금 언제 줬습니까? 5월 31일에 주었다 그지? 영수일자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입사일 자동 표시되고 있고요. 퇴사일 자동 표시되고 있고, 자 지급일 5월 31일 맞더라 그지? 오케이, 건드릴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세퇴직급여 요것만 적어주면 되겠네. 25941 25941 1000 그죠? 자발적 퇴직도 그죠? 자동으로 지금 표시돼 있잖아 그지? 오케이. 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뭐 다른 사유 제시돼 있다 그러면 그 제시돼 있는 내용을 그죠? 선택사항 있잖아. 그거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자발적 퇴직 맞다. 오케이. 자, 259410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내용 전부 입력 끝났고요. 퇴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금은 656460으로 자동 계산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고금액의 10% 자동 표시되고 있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금이 계산되었지? 보고 싶다고요? 그 옆에 있는 세 계산 탭 누르면 열심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우리 시험 출제 보면 벗어난다 그지? 어떤 계산 과정으로 흘러가는지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프로그램에서 자동 이렇게 계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작업 끝났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지수 영수증 작업 바랍니다. 그 바로 아래 있네. 자, 지급을 5월부터 5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 작업 내용이 다시 이렇게 쫙 불러와집니다. 불러오면 그걸로 작업 끝난 거고요. 자, 내용 저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냥 닫히는 거 보니까 자동으로 저장된 모양이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엽니다. 자, 5월에 지급했고 귀속도 5월이었어. 이렇게 하면 조금 전 내용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그지? 퇴직한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 퇴직했고 지급 총지급액이 이렇고 소득세는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식 작성 끝난 거지 뭐.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예. 3번 문항. 다음은 당사의 3월 급여 명세의 일부 자료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그리고 지급 월별 원천지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십시오. 됐죠?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 10개요. 3월 급여 두 사람한테 급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급일이 한 사람은 3월 31일이고 한 사람은 4월 10일이다 이겁니다. 그죠? 두 개로 나눠서 작업해야 되겠네. 자, 기타 식대 외의 별도의 식단은 제공받지 않는다. 식대 그러면 요거는 비과세다, 그지? 그리고 전부 10만 원 한도 범위 내니까 비과세 전부 적용되겠다. 4대 보험 입력은 생략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입력해 달랍니다. 오케이. 자, 3월 급여. 3월 자 3월 31일 자 김우리부터 작업할까? 김우리. 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표시 여부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른다. 그러면 검정색은 과세, 파란색은 비과세로 표시된다. 그지? 자, 그 중에서 김우리 기본급 300만 원. 그다음에 식대 10만 원. 비과세더라. 그지? 됐습니다. 그러면 과세가 300만 원, 비과세가 10만 원이에요 라고 자동 표시되고 그 비과세는 미제출 비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끌려가는 총 지급액은 과세 금액인 300만 원만 끌려갈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그다음에 뭐 4대 보험 입력하지 말고 소득세만 입력하랍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이라고 이렇게 자동 표시되는데 이런 거는 채점 대상 아닐 거다, 그지?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스페이스만 눌러서. 세대보험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지? 채점 대상 물론 안 하겠지만 그냥 저는 지워버렸습니다. 스페이스만 눌러서 소득세 84850, 지방소득세 8480 이렇게만 남겨두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우리 작업 끝났고, 그 다음에 박하늘은 지급 날짜가 4월 10일이다, 그지? 다시 작업해야 되겠다. 4월 10일 주는 거다. 박하늘 기본급 250만 원, 식대 1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41630, 지방소득세 4160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작업했고, 그 다음에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2번 열어야 되겠다, 그죠? 지급 월별로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연다. 귀속기간 3월인데 한 사람은 지급을 3월 했잖아, 그지? 지급기간 3월 이렇게 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김우리에 대한 내용이 불러와진다, 그지? 300만 원 총지급액 소득세 이렇다. 됐습니다. 요 내용 저장하고 닫고 또 한번 불러오자, 그지? 원진수 인상신고서 메뉴 다시 열어서 이번에는 귀속이 3월인데 지급이 4월이야. 이렇게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하늘에 대해서 불러와진다, 그지? 250만 원 총지급액 소득세는 41630 됐습니다. 요 내용 다시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금까지 제96회 전반부 풀었고요. 후반부는 다음 강의로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